180일의 수사를 끝으로 김건희 특검이 모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개시 35일 만에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하고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혐의들도 밝혀냈는데요. 그러나 기간 내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경찰로 이첩한 사건도 상당합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에서는 김건희 특검의 명암과 남은 과제들을 조명합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비위 의혹이 민주당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공천헌금 의혹부터 차남 취업 특혜, 배우자의 유용 의혹까지 사실관계 규명과 별도로 정치적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논란과 관련한 쟁점, 뉴스픽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3대 특검 중 가장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던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습니다. 특검 설치에 단초가 됐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 증거를 찾아내고 인사청탁 등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매관 매직 혐의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사 대상을 조사하고 의혹을 밝히는 데는 역부족이었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만 144건에 이릅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는 김건희 특검이 남긴 과제들을 조명합니다. 조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수사 개시와 함께 밝힌 다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내란 특검과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 가운데 수사 내용이 가장 많은 특검이었습니다. 개시 당시 검사 40명이 투입된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총 16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았습니다. 지난 8월 6일, 특검팀은 수사 개시 35일 만에 김건희 여사를 공개 소환했습니다. 김 여사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나중에.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으신 겁니까?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김건희 특검은 총 31개 사건에서 76명을 기소했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4년간 수사해도 찾지 못했다던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과 IP 내역 등입니다. 이외에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거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부기와 이우한 화백의 그림도 찾아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최종 수사 브리핑에서 제기된 의혹 상당 부분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기올 가방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사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상당 기간 수사가 지연됐던 명태균과 관련한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확인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특검 출범 이전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건진법사 관련 금품 수수, 통일교의 정교 유착, 각종 선거와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특혜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은 여러 과제도 남겼습니다. 그중에는 입법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수사기관 내 조사를 다 마치지 못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영부인에 대하여도 공직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은 배우자의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 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특검 조사에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부부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조사 지연 등으로 현 단계에서는 윤석열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김건희만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상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기소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업체 선정 사건이나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의 경우 고위 관계자들의 개입 의혹은 경찰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특검 수사의 핵심이었던 김건희 여사의 검찰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및 각 사건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PC, 나아가 법무부와 대검, 내란 특검에 있는 관련 자료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 결과 수사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이후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유의미한 내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수사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당사자 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특검은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소환을 추진했으나 당사자들의 조사 불응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중요 사건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도 검찰의 이제 불기소 처분이 이제 번복된 거잖아요. 상당히 수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밝혀지지 못한 것 같고요. 정황들로 봐서는 특검에서 조금 더 뒷부분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처음 계획했던 것만큼 되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검찰을 상대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들이 어려운 점이 크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특검을 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중요한 것보다 집중적으로 해서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걸 확실하게 하지를 못했다. 이건 특검의 운영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없는 증거를 억지로 찾으려고 하는 것도 무리다.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없다 하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유죄 증거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판다라고 하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3대 특검이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과잉 수사 논란이라는 게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장 기각률 같은 게 유독 다른 사건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도 그렇고요. 수사기간이 한정된 특검의 특성상 16개 수사 항목은 처음부터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즉, 기존 검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사건 위주로 수사 대상을 한정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든 것들을 그 기간 내에 이 인력으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밝혀지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라면 수사 업무를 종사했던 사람들은 이거는 1년 만에도 끝나지 않는 사건인 것 같아서 2, 3년은 계속 수사를 들여다봐야 되는 사건일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사 방법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특검의 기간 내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다. 김건희 특검은 높은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각종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체포 논란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자 엿새 만에 2차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에 특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밝힌 상황에서 특검 이송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고문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논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장 집행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거부와 관련해선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 나와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피해자가 안 온다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전례가 생기면 법 앞이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게 봐주고 다른 피해자들은 그러면 강제적으로 구인하는 게 가능한 거냐.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특검 또한 무리한 수사와 정치적 편향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 사건도 있었고 또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또 편향성 논란도 있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노출시켰다. 과잉 수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논란도 있었고 또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문제 가지고 할 때도 야당 의원들은 기소하고 여당 의원들은 기소는커녕 이첩조차도 안 하고 그냥 공소시효 만료가 가까워지도록 뭉개고 있었던 이런 것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았는데 뭐 본인들이 판단해가지고 그 특검법의 범위 밖이라고 판단이 들거나 아니면 자기가 수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면 빨리 이제 국수본에 넘겼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그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된 건지가 알면서 뭐 일부러 그랬다면 이제 고의적인 문제가 되는 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충분하게 이유가 있었던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명확하게 설명을 한 내용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서 의혹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좋은 수사를 했다라고 수사 결과를 이렇게 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성과가 희석되는 면들이 있어서 특검의 흠이기는 하죠.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동안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안 한 것들이 이번에 자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종합특검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걸 이어받아서 하는 특검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닐까. 이게 경찰이나 아니면 검사가 그동안 못해왔던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2차 특검을 해가지고도 좀 밝혀내야지 부정부패들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결과로는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싶으니까 2차 종합특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6개월 동안에 못한 걸 더 확장해서 뾰족한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것도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인지수사 다시 말하자면은 수사하다가 뭐 어떤 범죄 혐의 같은 게 드러나면 그것도 한다 해가지고 이건 통일교 문제도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확장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시간이 많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몰라요. 특검의 일부 수사 미진이 또 다른 특검의 출범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어떤 가치를 우위로 두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달 말 예고된 정치권의 선택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조날입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개인 문제를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과 별도로 정치적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석대성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석 기자, 먼저 이번 논란의 쟁점을 정리한다면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공천 헌금 관련 논란인데요. 이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취지의 의혹이 핵심 축 중 하나고요. 이 당 지도부와 청와대 인사 이름이 거론되면서 정권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차남 관련 논란입니다. 이게 사실상 가장 덩어리가 큰 축입니다. 이 차남의 숭실대학교 계약학과 편입과 취업 청탁 그리고 부실 근무 의혹 등인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 몇몇 기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대가성 입증이 관건일 전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이 동작구 업무 추진비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인데 이 경찰 내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 그리고 뭐 텔레그램에서 지인을 통해서 접촉을 시도했다 등의 주장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공천 관련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고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예, 김병길 의원이 2022년 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의 이 1억 원 공천원금 수수를 묵인했다는 것, 그리고 이 부인 이모 씨가 2020년 총선 전에 이 동작 구의원들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 등입니다. 이 또 김 의원에게 총 1,5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을 준 이 동작구의 지역 정치인 2명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동작구 의원 이 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는데 이 공천과 연관된 금품이라면 후원 형식을 취했더라도 불법 정치자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아울러 이 뇌물죄 또는 이 알선수재 적용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천이라는 직무와 금품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이 되는지가 관건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 차원의 문제로도 확장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정당법상의 책임까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청래 대표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공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개별 의원의 문제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공천 의혹은 결국 돈의 실체가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전달했고 누구에게 보고됐는지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뭐 계좌 흐름이나 뭐 통화 기록, 내부 보고 여부 같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형사 책임과 별도로 당 윤리 심판 그리고 정치적 책임 문제로도 병행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계속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그리고 개별 의원 문제로 보고 있다 등의 발언으로 일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혹 악재가 될까 경계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상을 해서 그렇긴 할 하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발본색원 원천봉쇄 하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스템 에러냐 휴먼 에러냐 이런 얘기 하던데 이거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죠. 당 지도부는 일단 다음 주에 있을 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지켜본 뒤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요즘에는 이 국민의힘에서 번졌던 공천비리 논란을 재차 거론하면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쟁점, 차남 관련 의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안이 수사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남 관련 의혹이 이 사안의 범위도 넓고 이 법적 판단 요소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과정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한 취업이 형식적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가로 기업이나 제3자에게 편의가 제공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기업의 이름과 전직 보좌관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죠. 이 수사 과정에서 차남이 취업했던 기업과 또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이 연루된 정황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보좌관과 관련해서 이 박대준 전 쿠팡 대표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 70만 원 상당의 고가 식사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업무 방해와 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또 차남이 취업했던 기업이 일부 등록금을 지원했거나 국회 공공기관 관련 사안에서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법적으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 대가성이 법적 쟁점의 핵심인데요. 이 차남의 취업이나 등록금 지원 같은 이 이익이 단순한 사적 관계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의 직무와 맞물린 부정 청탁이나 뇌물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취업 자체가 금전이 아닌 무형의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흐름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수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차남 관련 의혹은 이 진술의 구체성이 상당히 높은 게 특징인데요. 이 전직 보좌관 진술, 그리고
근무 기록과 휴가 내역, 그리고 기업과의 통화, 접촉 기록 등이 맞물리면 수사가 비교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는 부실 근무와 이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이 객관적 증거가 어디까지 확보되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우자 관련 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수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 배우자 관련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 추진비와 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그리고 그 의혹을 경찰이 내사하는 과정에서 뭐 수사를 무마했거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의 여부입니다. 네. 그럼 적용 가능한 혐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위험한 면이 있어서 이 입증될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쟁점으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유용 자체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사용 주체, 카드 명의와 관리 구조, 그리고 사적 사용 여부에 따라서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현재 공개된 내사 종결과 그리고 의혹 제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 적용은 수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사 과정 개입과 이 무마 시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경찰과의 접촉이 단순 민원인지 수사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를 한 건지 여부가 핵심이고요. 만약 대가 청탁이 오고 갔다면은 이 청탁금지법 그리고 뇌물 문제로 번질 소지가 있습니다. 또 이 증거 은닉 그리고 조작, 지시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거 인멸, 교사 같은 쟁점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현재는 증언 의혹 제기와 이 당사자 부인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 배우자 비위 의혹 부분은 결국 객관 자료로 갈립니다. 이 텔레그램 통화 접촉 주장과 관련해서 이 통화 사실을 뒷받침할 물증이 있는지, 그리고 내사 종결 과정이 통상 절차였는지 아니면 비정상적 접촉이 개입됐는지, 그리고 관련자 진술이 서로 맞물려 검증 가능한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와 맞물려서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사건은 진행 경과가 어떻습니까? 이 강 의원 측에 전달된 공천원금 1억 원을 보관했다는 이 의혹을 받는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이 이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경찰은 이 피의자가 이 1억 원을 실제로 받고 보관을 했는지 아니면 강 의원이 반환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핵심 피의자와 그리고 고발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조사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 강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이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사건 배당과 동시에 미국으로 출국한 이 김경 서울시의원은 아직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해 갖고 이 경찰의 초동 수사가 너무 꼬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천 의혹과 차남 특혜 논란, 배우자 관련 의혹까지 사안을 세 갈래로 나뉘고 있지만 공통된 쟁점은 권한이 사적으로 유용됐는지 여부입니다. 의혹은 제기됐고 이제 판단은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확인이 될지, 정치적 책임 논의는 어떤 결론에 이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석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과거는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리되지 못해 현재를 붙잡고 있는 문제일까요? 한국 현대사에선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에 깊숙이 개입했던 순간이 상당합니다. 전쟁과 분단, 개발과 치안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이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고 갇히고 침묵을 받기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가 바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른바 진화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진화의 3기 출범을 위한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고 통과할 경우 내년 2월 새로운 진화회가 다시 문을 열게 될 텐데요. 오늘 주목이 판결에서는 이 진화회 출범과 관련한 전문가를 모시고 3기 출범이 갖는 법적, 정치적 의미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사 사건을 직접 다뤄온 법무법인 일생 허윤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먼저 이 진화회라는 게 이 단순 조사기구라기보다는 이 민사소송이나 국가배상 소송의 전제 사실을 이렇게 형성하는 단계다, 이런 점에서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거 청산의 연장선이 아니라 이 사법 판단의 전환점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 일제 강점기 그 항일 독립운동, 그리고 이제 한국전쟁 전후에 이제 민간인 희생, 그리고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이제 인권 침해 등 그 굴곡진 우리 현대사회에 이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탄생한 이제 한시적인 국가 조직입니다. 예. 우리 근현대사에서 이제 그 은폐되어 온 그 국가 폭력을 이제 공론화하고 그 국민 통합에 기여했다는 그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네. 그와 함께 이제 조직 및 활동 기간의 한계, 또 조사 결과에 따른 배보상 문제라든지 정치적으로는 뭐 역대 위원장의 이제 역사 인식 등 그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많은 과제와 숙제를 남기고 네. 최근 2025년 11월 26일 그 2기 진화위 활동을 예. 이제 종료했습니다. 네. 이러한 진화위에 대한 이제 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 청산이라는 이제 의미도 있었지만 네. 그 피해자 중심의 이제 사고 전환이라든지 또 그리고 지역이나 사건별로 그 파편화되고 은폐되었던 그 각 사건들을 그 국가 차원의 이제 기록으로 통합했다는 점이나 예. 또는 그리고 이제 과거를 규명하지 않는 사회는 이제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라는 그 명제를 실천으로 옮겼고 네. 그 성과는 이후에 이제 사법, 입법, 행정 전반의 변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점뿐만 예. 아니라 예. 나아가서는 그 권력의 자기 통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그 민주주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한 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예. 그 큰 의미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취재를 해봤는데 지금 국회 계류 중인 이 진화입법 개정안이 24건, 그리고 얼마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을 취합해서 대안법률안을 내놨는데요. 본회의에 부의가 됐고 곧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 현재 계류 중인 진화입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그리고 실무상 가장 큰 효과는 어디서 나타날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고 계신 대로 이제 2005년에 1기 위원회가 그리고 2020년 이제 12월에 2기 위원회가 각 출범해서 예. 최근에 이제 활동을 종료를 했는데요. 네. 이번 3기 위원회 출범을 골자로 하는 그 진화입법 개정안은 크게 이제 몇 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기존에 9명의 진실화해위원회 그 위원 수가 이제 13명으로 이제 증가하게 됐고요.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에도 예. 조사 과정에서 이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이제 사건이 발견이 되면 네.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직권 조사 개시 요건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 손해배상 및 보상의 기준 등을 이제 법률로 규정하게 했고요. 네.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그 피해자들의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아예 이제 배제시킴으로써 예. 그 피해자 및 유족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 손해배상 요건을 완화한 것이 이제 예. 핵심이라고 예. 할 것입니다. 예. 이제 본법이 시행이 된다면 그동안 이제 소멸시효 문제로 배보상을 받지 못한 많은 피해 유족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네.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소멸시효와 배보상 문제가 제일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해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 진화의 결정 과정이 뭐 참고 자료가 아니라 이 국가 책임 판단에 실질적 근거로 뭐 작용을 했다 이런 평가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뭐 진화의 결정에 법적 위상을 뭐 바꿔놓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기 진화위 시절부터 그 진화위의 주된 이제 조사 사건은 대부분이 이제 한국전쟁 전후에 그 대한민국 군경에 의해서 희생된 그 민간인 희생 사건이 네. 그 신청 사건의 예. 그 주로 이제 8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2기 진화위에서는 그 한국전쟁 이후 그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그 인권 침해 사건에도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요. 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말씀하신 형제복지원 사건 그리고 성감학원 사건 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건에 대한 그 진화위의 결정은 그 국가폭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형사처벌 등 그 일반 사법 판단만으로는 이제 치유될 수 없었던 네. 그 은폐된 진실에 대해서 예. 그 피해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했다는 점에서 예. 그 2기 진화위의 이제 대표적인 성과라고 보입니다. 예. 법무부 또한 이제 형제복지원과 그 성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그 제기한 네. 국가배상 소송에서 그 국가가 제기한 항소, 상고를 전면 치하하고 향후에도 원칙적으로 상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제 최근 밝혔었는데요. 네. 그것처럼 이런 진화위의 결정은 그 사법적 판단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그 변호사님께서 또 직접 그 진화의 사건도 많이 맡으셨었는데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가장 뭐 이렇게 바뀐 쟁점이 무엇이냐, 뭐 위법성이냐, 인과관계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입증 부담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배상 소송을 진행하다가 보면 그 위법성의 경우는 오히려 크게 문제가 되지가 네. 않습니다. 일단 진화위에서 그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이제 결정이 되면 네. 그 배상 소송의 피고인 국가는 그 위법성을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예. 대부분 그 국가의 불법 행위로 그 피해자의 그 피해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그 배상액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요. 네. 진화위 결정은 이제 판결이 아니라 그 국가 불법 행위에 의해 이제 국민이 피해를 보았다는 확인에 그치기 때문에 네. 피해 정도에 따른 그 배상은 개별 소송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네. 없는데요.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그 배보상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게 한 것은 이런 피해자의 그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예.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잠깐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소멸시효 문제 굉장히 또 이제 계속 많이 나왔었는데 이 과거사 사건에서는 뭐 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멸시효 그리고 제척기간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3기 진화의 체제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다뤄질지 구체적으로 네.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앞서 그 개별적인 그 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항변하는 사항이 이제 대부분 이제 배상액의 과다도 다투지만 예. 거의 기계적으로 그 소멸시효 항변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진화위 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배상의 길이 막혔던 네.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아예 이제 배제하는 것으로 이제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권리 구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미 재판을 통해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기각된 피해자의 경우에 네. 또다시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이것이 이른바 이제 기판력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 등이 이제 여전히 특수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 1, 2기 진화위가 또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고 이 어떤 발표를 할 때마다 또 이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아직 뭐 풀지 못한 과제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화위는 일단 늘 정치와 이 논란에 놓이기도 했는데 이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진화의 중립성은 어디서 좀 담보를 돼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 1기 이제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위원장의 뭐 역사인식 논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제가 있어 왔고 네. 이러한 내용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또 정쟁으로 비화되곤 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위원회 임명권자가 국회 또는 이제 대통령이었고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위원장의 경우에 사실상 이제 캐스팅 보트권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예. 되면서 예. 정치화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그 임명권자를 국회가 아닌 민간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대안으로 계속 예. 논의되고 있었는데요. 예. 아쉽게도 이번 개정안에는 이제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진화의 출범이 또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한데 일단은 뭐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명예회복의 첫 걸음일 텐데 하지만 이 법적 투쟁의 첫 걸음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전문가로서 좀 당부를 하신다면 어떤 걸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네, 1, 2기 그 진화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애석하게도 과거 그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이제 고령인 경우가 많으시고요. 네. 이미 사망한 분들도 이제 많기 때문에 피해자나 이제 유족은 이러한 피해 구제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네.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3기 위원회가 이제 출범하게 된다면 적극적인 이제 공지와 홍보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3기 이 진화위 잘했다 이런 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좀 충족이 돼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결국은 1, 2기 위원회의 이제 비판과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2기 위원회 활동 이제 종료한 이후에 별다른 이제 공백 없이 3기 위원회가 이제 출범해서 위원회 활동의 어떤 연속성을 담보했다는 점이나 네. 또 소멸시효 배제 등을 통해서 피해 구제의 범위를 상당히 넓혔다는 점에서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는 보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 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진실규명 결정의 그 구속력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없다는 점이나 또는 배상이나 명예회복의 속도와 그 범위가 피해자가 기대하는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이제 숙제로 남아 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3기 위원회는 앞으로 이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예. 그 진화위에서 다루는 것 말고도 이 국회에서 뭐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다루는 사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5.18도 그렇고 뭐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제주 4.3 뭐 여수 순천 사건이 대표적인데 이 별도로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진화위에서 또 다룰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일반적인 이제 진화위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사건을 이제 다루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비극적 사건, 큰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5.18 민주화 운동, 뭐 부마 민주화 항쟁, 그리고 뭐 여수 순천, 또 제주 4.3 사건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 위원회에 의해서 그 위원회의 조사 및 명예회복 그리고 이제 보상이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이제 다루어지지만 다만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외에 그 희생자나 그 유가족의 그 정신적 손해, 이른바 위자료는 별도로 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기 진화위에서도 이러한 특별법 그리고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 이제 배보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실을 밝힌다는 건 과거를 들추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일일 텐데요. 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역할은 처벌이 아니라 기록이고 그리고 보복이 아니라 회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축적될수록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는 결국 선택의 몫으로 남게 될 텐데요. 이 과거를 직시하는 사회만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목이 판결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180일간 이어진 김건희 특검 수사는 적지 않은 성과와 함께 분명한 한계도 남겼습니다. 드러난 혐의와 기소만큼이나 끝내 규명되지 못한 의혹 역시 과제로 남았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다시 특검으로 풀 것인지는 정치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이든 국민적 설득과 법적 정당성이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법률방송은 이후 이어질 수사와 입법 논의를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